예,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한비자가 공자맹자보다 좀 실용적인 측면이 좀 강한 걸로 느껴지시나요? 현재 우리 삶과 많은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한비자 사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데, 먼저 중국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그 한비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고전에서는 우리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취사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진시황은 한비자의 이 55편 중에 고분이라는 편이 있어요. 고분이라는 뜻은 홀로 어, 불, 분함을 느낀다.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올바로 돼야지 하는 이런 내용을 한비자가 쓴 이제 저술 내용인데요. 그 고분편과 오두, 두라는 것은 이게 그 좀이라는 뜻, 좀도둑 그래, 좀도둑. 좀이라는 벌레, 오두라는 것은 5마리의 좀벌레라는 뜻입니다. 5마리라는 게 결국 육아들, 육아, 그 다음에 그 유세하는 유세가들, 그 다음에 칼 차고 다니는 대검자들, 그 다음에 왕 옆에서 살랑살랑하는 그 측근들, 그 다음에 농사 안 짓고 상공업 하는 사람들, 이 5가지를 한비자는 그 당시에 개혁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오두라고 봤어요. 오두. 그래서 오두편을 지었는데, 진시황은 이 고분하고 오두편을 읽고 그냥 홀딱 반했어요. 이 한비자 사상에 대해서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자, 과인이 과인이 득견 볼 수 있다면 누구를, 차인, 이 사람을, 이 사람이라는 건 고분하고 오두를 지은 사람, 다시 한비자죠.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여지유, 함께 유랑할 수 있다만, 함께 논일 수 있다면, 이런 얘기죠. 사, 죽어도 불한이라, 한이 없겠다. 사 불한이라,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 정도로까지 진시황이 뻥 넘어갔어요. 한비자의 이 사상에 대해서, 법치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군주에게 힘이 모아져야 된다라는 군주주의 사상에 대해서 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진시황이 이 한비자의 사상들을 배경으로 한 법가 사상을 나라의 통치 기반으로, 통치 기반 사상으로 삼고 국력을 부강하게 해서 결국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갈량. 우리 삼국시대에 유비현덕, 뭐 조조, 오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그 저기 삼분하던 그런 시대에 제갈량은 그 삼고초려, 말 그대로 유비가 3번이나 초막을 찾아가서 현인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해서 데리고 온 책사죠, 제갈량이. 이 제갈량도 유비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인 유선, 이대왕이죠. 유선한테 자기가 죽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비자를 읽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 그러면 큰 뜻을 세우고 이 지혜를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왕으로서 지혜를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한비자 읽기를 권했습니다. 또한 그 위나라의 조조도
한비자를 굉장히 즐겨 읽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 주석도 한비자를 즐겨 읽고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성어들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두 가지만 한 예를 들어 보면 2015년에 미국 국빈 방문했을 때 삼인성호라는 얘기를 했어요. 삼인성호라는 것은 삼인,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한비자의 그 내저설 상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위나라 때 위해왕이 있을 때 그 밑에 이제 신하로서 방총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위나라는 조나라한테 밀려서 자기 태자와 함께 이 방총을 인질로 조나라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방총이 위해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제가 만약에 이 자리를 없으면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와서 저를 시기하고 두 사람이 와서 저를 시기하고 세 사람이 와서 저를 시기하게 되면 없는 제도 만들어져서 아마 임금께서도 저를 멀리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자에서 어떤 사람이 저자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임금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안 믿지.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저자에 진짜로 호랑이가 나타났네요. 라고 얘기하면 임금님이 믿겠습니까? 물론 안 믿지. 믿기 어렵지.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다시 또 나타나서 저자에 정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삼인성호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진핑은 이 삼인성호라는 고사성어를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나 또는 정치가들이 중국이 자꾸 미국을 이겨 먹으려고 와서 어떤 사람이 중국이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처음에는 안 믿지. 두 번째는 중국이 역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니까 우리가 절대로 추월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도 안 믿지. 근데 또 서너 사람이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얘기할 때는 시진핑이 미국 가서 얘기할 때는 제발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말 그대로 모함하는 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삼인성호라는 고사성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에 얘기했지만 지금 2023년 아니에요? 지금 2020년대부터 벌써 굉장히 중국과 미국 간에는 무역 마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시진핑은 그때 삼인성호라는 얘기를 가지고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2013년도에 브릭스라 그러면은 어디죠? 2000년대 와가지고 개발 부흥이 일어났던 국가들을 얘기하죠.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 국가들 기자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상은 반드시 주부에서 나오고 재상이라는 것은 나라의 큰 재상은 반드시 주부라는 것은 옛날 고대에서 지방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 관리에서 나오고 맹장은 반드시 명졸에서 뽑는다. 맹장, 장수는 전쟁을 해본 명졸에서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재상 필기위 주부. 재상은 반드시 주부에서 나오고 맹장 필바루 조로 졸에서부터 나온다. 다시 얘기하면 검증되지 않은 실제로 모든 일에서 차례차례 차근차근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권력층에 둘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직위는 반드시 능력을 검증받아서 올라온다. 중국의 정치 제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각 지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위원이 되고 또 그다음에 중앙 정치 무대에 와서 또 위원이 되고 해서 검증받고 검증받은 다음에 말 그대로 핵심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시진핑도 그랬고 장쩌민도 그랬고 모든 중국의 국가 주석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게 되죠. 자, 이만큼 한비자에 대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고 한비자가 말한 사상, 철학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비자 사상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중국의 역사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는 전설시대에 해당하는 삼황오제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삼황이라는 것은 세 명의 황제라는 뜻이죠. 황제. 이 당시에 황제라는 건 거의 하늘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황, 지황, 인황 뭐 이렇게 해서 삼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복희시, 그다음에 신농시, 수인시 대신에 뭐 여화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명을 우리가 삼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희시는 인류의 시조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중국에서 팔괘를 만든 사람이다. 팔괘는 우리가 음양을 가지고서 궤를 만들죠. 그죠? 원래 한 줄로 돼 있는 것은 양이고 두 선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음이라고 해서 양과 음이 조합이 돼서 다른 다양한 사물의 변화, 그다음에 기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팔괘를 복희씨는 이 음양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세 개의 양으로 돼 있는 것이 하늘 천이고 그다음에 밑에 양이 두 개고 위에 음이 하나인 것은 연못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하나가 음인 것은 우리가 불이고 그다음에 밑에만 양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벼락이고 그다음에 아래만 음인 것을 우리가 바람이라 그러고 가운데만 양인 것을 우리가 물이라고 얘기하고 위에만 양인 것을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음인 것을 우리가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택활의 풍수산지에서 8개의 형태, 천지자연 형태를 음양의 궤로서 나타난 것이 팔괘인데 이 팔괘를 바로 만든 사람이 복희씨라고 얘기하죠. 이 팔괘를 가지고 다시 겹으로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겹으로 쌓으면 88이 얼마가 되죠? 64가 되죠. 64개가 되죠. 88이 64. 64개를 풀이한 것이 뭡니까? 바로 주역이죠. 주나라의 점서인 주역입니다. 주역. 그죠? 그 복희씨로부터 나왔다 얘기. 신농씨는 의학과 농업을 창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수인씨는 불을 인류에게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사마천은 이 사망 전설은 거기에 없고 사망 중에서도 사기에는 오제 본기라고 해서 5명의 황제 오제라는 건 이제 제자를 써서 황제인데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황제 헌원이라는 분이고
두 번째가 전욱 고양, 세 번째가 제곡, 제곡 고신, 그다음에 제요, 우리 요임금이라고 얘기하는 제곡, 제요 방훈, 순임금이라고 얘기하는 중화, 이 다섯 황제에 대해서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 나라 순나라 요임금 순임금 시대의 태평성대도 따라서 전설 시대에 들어가는 거죠. 사망 오제 시대에. 그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역사가들은 중국 역사를 이제 하은주 시대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하은주 시대. 하나라는 기원전 2070년서부터 기원전 16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실제로 존재를 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 얼리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이리두라고 하는데 얼리토, 중국말로는 얼리토죠. 이 지역에서 여기 로양, 낙양 부근에 있는 얼리토에서 청동기 시대의 문화 유적이 발굴되면서 이 하나라도 실제로 존재한 나라로 지금 자꾸 역사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이 양샤오, 우리 앙소 문화라고 얘기하죠. 양샤오 문화, 이때를 보면 신석기에 채색된 그 어떤 독이라든가, 그다음 룽산, 양샤오 이쪽에 지역에 보면 신석기 문화들이 발굴되고 있죠. 근데 그 옆에 로양 왼쪽으로, 시안 오른쪽으로 얼리토라는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가 발견되면서 하나라가 실제로 존재한 임금이 아니냐, 존재한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이제 우임금서부터 고랑까지 17대에 걸친 왕조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자가, 우리가 역사는 문자 기록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문자가 만들어진 시대, 각골 문자로라도 만들어진 게 은나라부터 됩니다. 그래서 은나라는 기원전 1600년에서 1040년, 그죠? 지금부터니까 한 3600년 전, 3500년 전 정도 보면 되겠죠. 3500년 전에로 추정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최초의 중국 왕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탕왕, 은나라 탕왕이죠. 이 거랑이 하도 이제 주색 잡기에 놀아나서 나라를 망치면서 이 탕왕이 이제 거랑을 주살하고 그다음에 은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은나라는 탕왕에서부터 주왕까지 이제 주색 잡기로 이제 망하는 또 주왕까지, 이 주왕까지 30대에 걸친 왕조가 진행이 됐죠. 약 한 600년경 진행됐다고 볼 수 있죠. 본래 이제 상이라는 지방에서 은이라는 지방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은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나타나죠. 이제 공자가 태어난 시기가 이제 주나라 때 태어났는데,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256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주나라는 크게 이제 서주 시대와 동주 시대로 나눕니다. 서주 시대는 흉노족으로부터 이제 그 침범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유황이 죽죠. 흉노족한테. 그래서 수도를 호경에서부터 낙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호경이 왼쪽에 있고 호경이 이쪽에 있고 낙양이 이쪽에 있는데,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겨, 호경에 살 때를 서주 시대, 낙양으로 옮겼을 때를 동주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런데 서주 동주 합해가지고 중국에서 790년이라는 가장 긴 오랫동안의 왕조를 유지한 왕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서주 시대에서 동주 시대로 넘어왔는데, 낙양으로 넘어오면서 동주가 됐는데, 동쪽의 주나라, 동주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시대로 나눠지는데, 동주 시대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눠져요.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낙양으로 천도한 시대 때부터 그 이제 동주가 시작되는데, 춘추 시대는 진나라 대부, 아까 얘기했죠. 이 진나라 숙향이 저기 자산한테 법령 만들지 말라고 편집을 했다고 얘기했죠. 진나라죠, 진나라. 이 진나라가 원래 대부들이, 권력 있는 힘 있는 대부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씨, 위씨, 조씨, 한위조 세 대부들이 반란을 해서 진나라를 잡고 있던, 권력을 잡고 있던 지씨의 가문을 없애고 자기네들이 각각 분할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403년인데 동주 시대로 낙양으로 옮겨왔을 때부터 그 기원전 403년 한위조 나라가, 진나라가 없어지고 한위조 세 나라가 탄생하는 시기까지를 바로 춘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춘추 시대. 그다음에 전국 시대는,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진시황이 중국 전체를 통일한 그 시기까지, 기원전 221년까지, 그때를 전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말 그대로 토지 겸병과 인육 살상이 이루어졌던 아주 굉장히 혼란기였고 전쟁의 시기였죠. 그래서 이 춘추라는 말은 공자가 엮은 역사책, 노나라 역사책이 춘추죠. 춘추라는 데서부터 춘추시대라는 것이 나왔고, 전국이라는 말은 한나라 때 이 유향이라는 사람이 전국시대에 있었던 12개 나라에 대한 책략을 쓴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전국을 빌려와서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춘추 전국시대에는 당초에 한 200여 개의 제후국이 있었죠. 주나라는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을까요? 자기 친척들을 땅을 줘서, 봉지를 줘서 각각 통치하도록 만들고, 자기는 혈연 관계 또는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이끌어간 시대였죠. 봉건 시대, 소위 얘기하는 그 춘추 시대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서 혈연 관계가 희미해지고 서로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개의 국가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춘추 시대는 5개의 힘 있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걸 춘추 오패, 아까 패라고 얘기했죠. 패권, 춘추 오패라 해서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함려, 월나라 구천, 이렇게 해서 5나라라 힘을 잡고 자웅을 겨루던 시대가 춘추 오패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대에는 칠웅, 7개 나라의 영웅,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렇게 해서 칠웅이 득세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는 혼란기다 보니까 요때를 기해서 이 혓바닥 또는 이론을 가지고 유세를 잘 해서 빌부터 먹고 살던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세가죠. 합종연행책, 종행가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합종연행책을 만들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책략을 구사했던 집단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은 기곡자입니다. 기곡자는 이름이 왕후라고도 하고 굉장히 유세라든가 병법이라든가 이 음양술법에 능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제자로 소진과 장의가 있었는데, 소진은 합종책, 여러분들 합종책에 주장했던 사람이고, 장의는 연횡책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렇죠? 소진은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진나라가 서쪽에 있고 나머지 6개국은 전부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합종, 아래로 아래 위로 합한다. 합종 6나라가 합해서 진나라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종책이에요. 거기에 소진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소진은 나중에 연합국, 6개 연합국의 재상 노릇까지도 하죠. 장인은 거꾸로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로 가서 연횡책을 획책합니다. 연횡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각 나라들한테 니들 이렇게 힘을 합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일찌감치 진나라하고 이렇게 연을 맺어. 이렇게 각자 횡으로 각자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면 그게 살 길이야 라고 얘기한 게 장이죠. 그게 연횡책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이제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만행이 자행된 이 춘추 전국 시대에 굉장히 혼란된 시대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변화들이 먹고 살려다 보니까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 그때는 또 철기가 보급이 됩니다.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가 되니까 철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삽 같은 거, 쟁기 같은 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돌밭 못 쓰던 돌밭 버려놓은 돌밭들이 서민들이 가서 소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심고 거둬들여서 그걸로 먹고도 살고 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돈도 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아니 이제 재산가들이 이제 권력가가 아니지만 부유한 집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도 가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학교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중인들이 말 그대로 공부하는 기회도 생겼고 그 공자가 바로 그러한 학당을 만들어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그 배움을 서덕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상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대가 이제 곧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